제7차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의대 정은경 교수님께서 저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네, 저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가정의학과 정은경입니다. 오늘 지역의료 혁신센터 세미나는 권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섭 센터장님이시고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박사하시고 대학에 계시다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기셔서 주로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표는 45분, 토론 1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의료, 필수 중증의료에 대한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중복이 많으면서 그 세부 과제들에 대한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런 발표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립중앙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맡고 있는 유원섭입니다. 참석자분들 뵈니 자주 뵙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아마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의 좀 업데이트 버전을 아마 이후에 또 공유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 요청받은 부분은 번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이고, 이미 제목에서도 아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이제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는 많은데요. 아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배경이 다양해서 아마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현황 관련된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는 현황 자료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 지나가고 시간 내 마무리하고 이제 이후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제대로 됐는지요? 네네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의료 전달 체계, 건강 결과, 의료 접근성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료권별로 이제 건강 결과, 의료 접근성, 적정 의료이 아무래도 이 지역 완결성에 좀 관련된 키워드라서 그 현황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선출되신 김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에 카이스트 또 시립대 연구팀하고 순천 권역을 대상으로 이제 진료권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 좀 분석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서 그 권역 완결성에 대해서 현재 지역 현황과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를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급격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요소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은 사실은 이제 지금 표현 이제 권역 완결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는 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의 완결성을 갖춘 의료 전달 체계가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한 화두로 해서 이제 공공의료 기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진도가 그동안 좀 기대보다는 잘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다루어지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보다 빨리 좀 생겼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갖습니다. 예, 보건의료 체계가 당면한 이제 주요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건의료 제공 체계, 의료 전달 체계 부분도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구 소멸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그다음에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같이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의료 전달 체계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의료의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의료 체계에 이제 고민할 때 항상 비용 부분과 접근성, 이제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 항상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사실 이제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방안들은 대개는 이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할 건지 부분들인데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의료 전달 체계의 완결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비용과 접근성 질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려면, 특히 취약지 의료 전달을 강화하려면 이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러면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방안인가,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안들이 향후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한 고민거리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예, 의료 전달 체계는 이제 보건의 체계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예,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서 적수해서 적정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명제가 될 텐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간적으로 또 적정한 의료기관 의료인에 의해서 그다음에 적정한 장소에서 의료시설에서 그다음에 제공되는 의료도 적정 수준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바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달성될 때 앞에 말씀드린 비용과 접근성 질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의료 전달 체계 저희 예방학과 공중보건 교과서에 보면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지역화, 단계화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제목은 이제 권역 완결형 지역 의료 전달 체계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 지역화, 단계화를 얼마나 더 최적화할 거냐라는 걸로 저는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결적이지 못한 의료 제공의 사유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 진료권 내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으면 당연히 진료권 밖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떨어지겠고요. 두 번째는 진료권 내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권 밖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아예 환자를 진료권 밖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진료권 외부에서 의료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권 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을 하고 계신데 진료권 내외로 의료기관 환자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제 최근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외래를 많이 잡고 있고 지역 내에 외래 또는 입원 진료로는 이제 잘 의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는 의료기관이 있어도 주간에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의 휴일에는 부득이하게 진료권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료 의료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주간에 운영하지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시 진료권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드린 사유들은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은 이제 의료적 사유인데 의료적 사유 위에도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의료 외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이런 돌봄 지원이 같이 필요한데 지역 내에서 그런 돌봄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진료권 밖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미 취약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보건의체계 하부구조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운데보다는 왼쪽에 있는 건강 필요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결과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의료 전달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의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서 건강 필요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의료 자원과 그런 자원을 활용한 의료 이용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획과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라는 게 일단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이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근사한 그림이 있죠. 의료전달 체계 기능 정립 방향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1차 의료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의료 체계 제도들이 대부분 다 병원 중심으로 돼 있고 1차 의료기관은 그냥 경증 외래로 돼 있습니다. 사실 경증 외래는 저는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1차 의료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제너럴 프랙티스, 즉 흔한 건강 문제들을 두루두루 살펴주는 1차 의료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단어는 이게 찾아볼 수가 없고 다 경증, 질환으로 질환 중심 접근이 현재 1차 의료기관의 정책적인 주요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이 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원 진료에 있어서 외래에 있어서 1차 의료 기능을 얼마나 확보하냐도 결국 전체 의료 전달 체계 효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이전에 김효익 교수님이 이제 뭐 그 보건의 서비스 지역화 단계화 부분들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차, 2차, 3차 입원 서비스가 있고 대질 요건, 소질 요건, 중질 요건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 과연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규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흡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은 멋있으나 이게 현실에서 작동된 부분들은 매우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인용했고요.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같이 다뤄줘야 할 부분이 시설과 시설에 있는 인력을 조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의사 집단 행동 등 관련돼서 지금 의사 인력과 또 관련된 여러 간호사 인력 등 인력이 확보가 어려워서 있는 시설도 제대로 못 활용하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보통 이컬로지 오브 메디컬 케어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구 집단들이 주로 의료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한눈에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물론 시간은 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96년도고 16세 이상 1000명의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의료용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할 부분은 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재택의료입니다. 1000명 중에 무려 14명이 재택의료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입원하신 경우는 1000명 중에 1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죠. 예, 여기 보시면 하스피털 아웃페이션 클리닉을 이용하신 분이 21명 정도입니다. 이 그림을 한국과 비교하시면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여기 한국 그림에는 재택의료 방문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놀라운 내용은 3차 병원 외래가 무려 1000명 중에 96명이 이용한다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한 권역 완결적 지역으로는 거의 난망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의 외래에 이용하신 분들이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셔야 되고 지역에서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결국 권역 완결적 지역의료 체계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장애인을 결국 정리해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역할과 기능이 지금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고 1차 의료가 거의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도시, 서울, 경기도 중심의 의료정책 때문에 결국 최근에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 이와 반면에 의료 체계 내에서는 분절화와 부적절한 의료용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1차 의료와 의료기관의 역할, 기능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체계의 전문화가 심화돼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 병원에서 외과의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이 지방 병원에 취업하셨는데 당장 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제 결국은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의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해당 전문가 진료를 두루두루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현재의 인력 훈련 양성 체계도 지금은 이제 왜곡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 문제는 현재 구인도 어렵고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60세 넘으신 교수님이 당직 쓰시고 다음날 외래도 많이 보셔야 되는 아주 이상한 근무 환경들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직 후에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최근에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인력 활용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제도들이 주로 상근 인력 중심으로 돼 있고 뭐 일주일에 하루 뭐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이제 제도적으로 잘 고려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면서 보다 더 유연한 인력 고용 형태 부분들이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람직한 1차 의료인데 1차 의료는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가능하다 현재 1차 의료가 바로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이 많죠. 처음에 이제 4개 의료기관에서 12종의 약물을 복용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이런 건강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다뤄주는 주치의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이분은 1차 의료 개발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검토를 했더니 약물 수능도 낮은 약물을 검토해서 이제 개선하고
그 이유 없이 계속 투약됐던 알레르기 약도 증상 확인해서 이제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처방됐던 약물들을 검토했던 12종까지 드셨는데 줄여가지고 9종으로 줄이고, 이후 약사분들의 보다 더 전문적인 대장물 관리를 위해서 검토도 의뢰하고, 검사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보니 중복된 검사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일정 조정해서 검사 횟수도 줄이고, 예방접종력 확인을 되게 1차 의료기관 되게 하긴 않죠. 맞으셨냐 확인하고 이제 되게 특히 계절 예방 독감 예방 접종은 놓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분이 확인해야 될 게 폐구균, 대상포진 등은 그분의 당연히 일상적인 의료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낙상 같은 걸 아마 대부분 의료계에서 따로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력도 확인해야 되고 낙상 경험 유무 등 시간이 좀 걸리는 진료고, 필요하면 이제 안과 진료 의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지기능 치매 인지기능 제일 중요한데, 인지기능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다니는 동네 병원에서 인지기능 평가도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선별 검사하도록 돼 있고요. 노쇠 예방이 사실 노년 관리의 핵심인데, 이 부분도 잘 관리가 되지 않으니, 만약에 노쇠 관리가 안 돼서 넘어져서 낙상이 예방되거나 질환이 잘 관리 안 돼서 상태가 악화되면 결국은 입원하시거나 중증 질환으로 가게 되면 또 진료권 밖으로 벗어나는 의료용을 하게 되는, 결국은 예방도 진료권 내에서 적정 의료용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배뇨장애 특히 발생하기 쉬운데, 1차로 팀이 24시간 야간 전화 상담만 하더라도 굳이 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관리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현재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죠.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WHO에서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부분에 1차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요 WHO에 있는 지침에 대한 내용과 한국 1차로의 현황을 보게 되면, 한국은 질병 중심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구조화돼 있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관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의료기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호주 얘기는 제가 취약지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취약지에 계신 분도 건강이 방치되다가 악화되면 이제 큰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죠. 호주 같은 경우는 GP, 1차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튼튼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고요. 특히 취약지에 가신 분들은 1년 반 트레이닝을 더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좋은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 가게 되고요. 배치되고,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보상과 처우 개선이 보장이 됩니다. 예, 진료권별 건강 결과는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사망 비율, 응급 사망 비율, 뇌혈관 사망 비율, 재입원 비율 모두 보더라도 취약한 지역일수록 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갖게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17개 시도별 70개 중지진료권으로 봐도 치료 가능률에 이제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격차들은 최근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 사망률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조금씩 벌어진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성 사망비, 신생아 사망률도 지역 간 격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70개 중진료권별로 입원 사망비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의료 자원이 충분치 않은 곳이죠. 더 사망이 높은 곳으로 확인되고요. 사망률이 낮은 곳은 500병상 규모의 특히 지역 응급센터가 있는 곳은 사망비가 좀 낮은 지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시도별 상급종합병원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또 시간적 접근성을 보게 되면 역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60%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질환군 입원 자체 충족률을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역시 시도별로도 큰 차이가 나고 대도시보다 도 지역이 훨씬 더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병상수가, 3차 병원 병상수가 특히 차이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2차 병원들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중증 질환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배후 진료형이 튼튼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3차 병원은 그런 중증 질환 배후 진료 영향이
확보된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3차 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많이 빈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빈 부분은 사실은 배후 진료 수요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3차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윤 교수가 2020년도에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 전략을 하면서 의료기관들을 이제 3차, 2차 병원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3차 병원은 DRG 550개 이상, 그다음에 포괄적인 2차 병원,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병원, 2차급 종합병원은 350개 이상, 지역병원은 대신 이제 재원 일수는 길고 150개 이상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을 분류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현재 요양기관 종별로 왼쪽처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기능에 따라 구분해 보게 되면 3차, 포괄 2차, 일반 2차를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합병원이 3차급에 해당되는 게 29개, 네, 포괄 2차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제너럴 하스피털에 해당되는 게 85개. 그렇지만 포괄적인 진료를 미흡한 병원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에 이런 포괄적인 진료형을 갖춘 3차, 2차 병원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치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일단 중요한 화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보다 더 쉽게 이제 진료 범위를 갖고 살펴보게 되면 3차 병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 파란색 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포괄적인 2차 병원 역할들은 적어도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뇌혈관 수술, 그다음에 신부전 혈액투석 등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전문 단과 병원들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게 오른쪽에 해당되는 안과, 뭐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 좀 주로 전문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지역의 좀 더 낮은 수준의 병원에서는 요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진료 영역을 갖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3차, 2차 지역병원, 전문 단과병원이 지역에는 혼재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적정 자원들을 육성하고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설계가 결국 이런 전달책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중요한 이슈는 그런 자원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환자 자체가 3차급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지신 분은 3차급에서, 2차급 해당되시는 분은 3차가 아닌 2차에서, 또 이렇게 적정 의료용 하는 비율이 중요할 텐데요. 김인 교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실제 3차 의료계는 3차급에 해당된 질환에 해당된 경우는 한 42% 정도, 포괄 2차, 일반 2차 등 2차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대략 40% 이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현재 있는 의료기관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 진료 역량을 갖고 있냐, DRG 개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 이용이 적정한 의료용으로 유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현장에 적용해 보면 저희가 광주, 전남과 순천권,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보성을 이렇게 중진료권별로 지금 적용을 해봤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아시다시피 3차 병원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2차로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25개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순천권에는 이제 2차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밑에 있는 4가지 병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주, 목포에도 있는데 의료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광주, 전남에 가장 많은 의료 자원이 분포돼 있고 전남 지역, 그 외 나머지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산발적으로 의료 자원이 분포돼 있는데 특히 순천권에 있는 성가로 병원은 한 500병 상이 넘는 규모고요. 의사 전문의 수만 88명이고 만약에 이 병원이 앞서 말씀드린 3차 병원으로서 좀 더 역할을 잘 한다면 광주, 전남으로 가는, 즉 순천권 진료권을 벗어나서 광주, 전남으로 가는 환자의 상당수가 이 순천에서 자체 충족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순천 중진료권은 참고로 이제 인구 55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료 공급량은 상급 종합병원 없는 상황이고 종합병원과 병원이 주로 중심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순천권의 인구와 그다음에 그 건강 결과를 좀 다른 진료권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인구 규모가 가장 비슷한 곳이 포항권과 강릉권이 될 텐데요. 의료 시스템 성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 0에서 보다도 개선된 포항이나 강릉이 일단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포항권 모델로 가게 되면 2차 공급, 2차 병원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포항과 유사하게 만약에 강릉권을 고려하게 된다면 2차 병원이 아니라 강릉 아산병원 같은 3차 병원을 이 순천권에 공급하는 것이
이 의료 체계 전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두 개 지역이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성가를로 병원의 사례를 제가 좀 진료 역량을 살펴봤더니 해당 분야 전공의 전문의 진료이 아예 없어서 중증 응급질환, 28개 중증 응급질환이 대응이 어려운 분야가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증 화상, 안과 응급, 신생아 응급 진료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인력이 있지만 전문의 수가 이제 한 명 정도라서 24시간 360일, 참고로 이제 성가로로 병원은 이제 권역 응급의료 센터인데요. 중증 응급의료 질환 대응 배후 진료이 낮은 곳이 뇌혈관 중개 시술, 중증 심혈관 질환 수술, 당뇨병 혼수 전문 진료, 급성 심부연체 전문 진료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해당 분야 전문의를 확보한 것도 중요하고 또는 복수 진료 전문의가 확보돼야만 비로소 3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자체 전남도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는 부분들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이 지자체장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개선할 건지 논의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저희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순천권에는 이제 병원과 종합병원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중증도별 중진료권 자체 충료를 보게 되면 중증은 57.6%, 중등증은 69.2%, 경증은 이제 76.7%로 사실 이제 중증과 중등증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순천 중진료권의 중증도 고정 사망비를 보니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성가로 병원이 만약에 보다 더 3차 병원에 가까운 역할을 했었다면 이 부분들이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과 지역 병원 공급량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DRG로 분류했을 때 정말 기능적으로 포괄적인 2차 병원을 역할하는 곳, 또 지역 병원 역할하는 곳들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 적정 병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의 병상수고 그보다 다 못 미치죠. 아까 보시면 이제 병원과 병상수는 많은데 실제 이런 제대로 된 포괄적 2차 병원과 지역병원 역할을 하는 곳들은 적었다. 주로 단가 중심의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은 많으나 필요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역 내에서는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운 의료체계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입원 적합률을 보니 중등증과 중증 모두 적합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합 이용도가 낮으니 다시 병원 밖으로 진료권 밖으로 전원되는 경우나 한 번에 1차로 진료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부분은 진료 결과의 악화로도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 병원, 2차 병원, 지역병원이 골고루 잘 확보되되 적절한 의료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권역 완결형 지역 의료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지 자원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용도 거기에 맞춰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의료 체계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권 입원 의료 공급 체계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 사역적 변화 의료진들 체계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피크에 도달하는 부분이 2050년인데 앞으로 이제 25년 정도 남았죠. 이 사이에 저희가 피크에 도달한 시점까지 의료 공급 체계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별로도 격차가 큽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만성질환과 또 이 질병이 점점 악화되고 그다음 나중에 말기 돌봄까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 여기는 중환자부터 앞에 말씀드린 1차 의료 체계까지 전체 의료 체계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될수록 입원 외래 방문 빈도 입원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암 발생도 나이 드시면 느는데 그러면 현재 암 치료 체계만으로 앞으로 고령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이용하시고 계속 지역을 벗어나서 그 지역의 암 치료 때문에 외래를 이용하셔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2배 정도 늡니다.
우리 지역의 뇌졸중 환자 체계를 갖추려면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뇌졸중을 24시간 생명식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지금 한 36만 명 정도인데 앞으로 2배 가까이 늡니다. 이분들이 모두 시설과 병원에서 사망하실 수는 없죠. 가정 내에서 사망하신 자의 비율이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재택의료 용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고 재택의료의 진료 영향도 더 고도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같이 가지 않는 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진료권에 있는 의료용을 하실 수밖에 없죠. 예. 장래 인구 증가를 보게 되면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최대한 이런 의료 자원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의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인구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서비스, 시설은 의료와 사회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내용은 입원부터 외래 재택의료, 네, 방문 진료까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회 서비스에 연결돼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개선될 사항들은 바로 하단에 있는 부문 기관 간 협력 체계, 통합 서비스 모형, 정보 체계, 인력 개발, 인력 배치, 재정적인 지원, 법제도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큰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큰 병원에서 지역 병원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에 이송이 돼서 지역 내에서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환기 관리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화되어야 되고 병원과 1차 루틴 간의 협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로 정의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바람직한 1차로 아까 사례를 제시해 드렸는데, 현재 의료기관 중에서 이런 1차로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기능적 1차로 기관으로 정의할 경우에 한 전체 1차 의원급 의료기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만을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1차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하더라도 지금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요 부분들이 이제 앞에 이런 모형에 따라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가능해진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 모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욕 완결경 의료 전달체 구축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공공의료의 중요한 화두였고 2018년 10월 달에 발표된 공공보건의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와 의료인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바 있고요. 예, 다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 때문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단기간 내에 실천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과 해야 될 내용들은 잘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앞서 제시됐던 내용과 최근에 발표된 필수료 패키지의 내용들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런 앞선 정책 내용에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시도 단위의 권역 네트워크, 권역 책임을 중과 시도 공공보건을 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권역 네트워크,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들, 시군구 단위에서 네트워크 분들이 결국은 이 각각의 시도, 그다음에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부분들이 전체 국가의료 체계의 개선에 결국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으로 강화 대책도 이미 앞서서 지역 완결적인 의료가 필요하다. 특히 응급 외상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의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이미 예전부터 강조가 됐었고요. 최근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2월 달에 필수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인력에 대해서 첫 번째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다음 아젠다가 이제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좀 보다 더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 가면서 이 내용들 다루겠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뭐 필수로 지원될 것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여기에 제가 강조드릴 부분들은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와 관련돼서 지역 완결적 필수로 제공들을 1번 아젠다로 제시를 하고 2번 아젠다로 이것들 가능하기 위한 이제 공공정화 정책 수가와 인력 확보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다 다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필수로 혁신 전략을 통해서 진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대병원을 이제 그 지역의 중요한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했다. 최근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이제 그 사립대병원도 3개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제 대학병원들이 저 거점 대학병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들 대학병원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와 이들 대학병원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 지역의 2차 병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병원이 아니라 포괄적 2차 병원 그리고 일반 2차 병원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병원들을 확인하고 그 해당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는 현재의 경증 질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포괄적 1차 의료 부분들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필수로 정책 패키지 부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 지역 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 수준은 어떤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과 지역의 공공보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못하니 결국은 이제 자원 재배치와 자원의 활용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실제 실천에 옮겨지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덟 번째, 지금 이 인력 양성 부분들과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취업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텐데 그 젊은 인력들이 소멸돼가는 지역에서 어떻게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 인력을 확보할 거냐라는 것들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국가 기본계획과 당연히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진료권 유형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중진료권별 진료권을 1차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해당 진료권 내에 포괄적 2차 병원이 없는 것 또는 아예 병원 자체에 신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진료권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런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민간 병원들을 공공적 역할을 잘하도록 육성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해서라도 지역 내 적절한 의료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는 공공보건의 지원단이 현재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지원하도록 설정이 돼 있고 현재 정책 방향은 공공보건의 지원단을 육성하고 지원한 방안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예,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현재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역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의료기관의 업무들은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그냥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공공보건 사업 등 또는 필수 의료 보장 관련돼서 좀 중심적인 리더 역할과 기획조정 역할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대학병원급에 있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 인력 파견 교육 등 의료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의료 인력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임의료의 역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원섭 쌤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의료가 핵심 화두로 얘기를 했었고, 윤 정부 들어서는 이제 필수 중증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의료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거의 한 세네 가지가 1, 2년 안에 발표가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1차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또 진료권 분석해서 병원 개수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역량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중진료권에는
제대로 된 포괄적인 2차 병원 정도가 세팅이 되게끔 이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하시는 중에 지금 저희가 그 권역 또는 지역의 책임의료기관들을 지금 다 지정을 했잖아요. 아마 중진료권의 그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아직 지정이 안 된 데가 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완결형 전달체계나 의료체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작동이 되고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네. 질문은 이제 공급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 빅5 선호도라거나 아니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의 과잉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하는 이런 그 수요에 대한 통제, 수요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면 될까요, 교수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이제 책임 의료기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의 번역 책임을 한 개소씩 모두 지정이 마쳤습니다. 올해 단국대병원이 충남권에 지정이 되면서 이제 전체 국가 단위에서 17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이후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지금 이제 지정 후 일정 기간 이제 역할을 수행하다가 또 평가 재지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어서 이 정책 방향은 결국 이제 권역 책임을 이제 제대로 역할하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현재 권역 책임 의료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제 제도적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도록 이제 복지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55개까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만 13개가 지정이 됐고요. 아마 지금 한 개 기관이 추가로 좀 지정되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아마 한 개 기간 추가가 되면 56개에서 남는 곳은 14개 중진료권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이 안 되고 내년에 이제 지정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이제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로 진행이 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시는 특히 이제 중증 질환자 분들이 지역의 여러 관련된 지역장과 연계돼서 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개선된 통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소정의 성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협의체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 내 과제들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자체, 그다음에 시도 공공보건 지원단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아직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또 해당 기관에 대한 이제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민 수요 관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제 의료기관과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제 의료용의 왜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더 보장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쨌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책적 수단보다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해결이 난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처럼 이제 질병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그리고 질이 보장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노력을 좀 같이 병행해야면 결국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선호도도 기존의 대형병원 중심에서 일부는 또 작은 병원을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큰 병원을 이용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료 필요에 맞는 적정 의료를 이용하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필요하게 신속할 때 큰 병원에 의뢰를 해드리는 거라서 결국은 큰 병원이야 작은 병원 이런 구도보다는 그분의 의료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역에서
필요하면 큰 병원에 또는 전문 병원에 신속하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국장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혹시 부산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게 좀 제한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우리 시민건강국의 저희 과장 팀장들하고 같이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지역 책임 의료기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권역기관이 한 개소 부산대병원이 하고 있고, 중진료권은 세 군데에서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지정이 됐고, 한 군데는 지정 추진 중인데요. 권역 책임 의료기관 사업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실제 작동되는 부분은 아직 사업 초기인 것을 좀 감안합니다만은 이 병원들이 그 지역 안에 진료권 안에 다른 병원들을 이끌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권한의 문제를 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지난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이제 좀 담당자가 개입을 해서 회의 소집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좀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료 전달 체계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는 그동안은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 의료를 비롯해서 필수 의료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자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큰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 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그 역할들을 조금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지방정부도 이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좀 중요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좋은 코멘트 역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단위의 어떤 의료 자원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그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권한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지자체랑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같이 역할을 나눠서 행정적인 행위나 정책적인 행위는 당연히 지자체가 하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자가 많으셔서 그냥 말씀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유연섭 선생님 한번 봐주실래요? 이동규 선생님이 카톡방에 올리신 건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까요? 어, 권역 완결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랑 일반 국민들은 접근성이 일단 높아서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 주셨고요. 예. 예, 지금 주신 질문이, 결국 의료 전달 체계 문제의 핵심은 접근성과 질, 비용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결국 이제 국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제공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역 완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거의 핵심 내재된 가치는 지역화와 단계화를 통해서 의료 전달 체계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또 형평성을 높이는 부분이 핵심적인 가치라서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들이 의료 전달 체계 해결될 과제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의료전달체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는 작동하는 거죠. 이게 더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보다 더
의료 전달 체계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더 잘 다루어진다면 질, 접근성,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지금보다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국민들이 이제 뭐 어느 지역에 계시느냐라는 부분들이 뭐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제가 앞에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크고 그 결과는 비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결과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삶의 질과 비용 등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편의성 부분들은 기본적인 상이 되겠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마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접근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중증이나 이런 응급 진료가 생겼을 때 제대로 시간 안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는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행위별 수가제로 가지고서는 진료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부가 뭔가 그런 기본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공공병원을 짓던가 아니면 민간병원에 그런 기회비용을 지원해서 인프라를 유지하게 하던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 의료에서는 그런 인프라 유지에 대한 방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중증, 응급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유지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 필수 영역들도 접근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뭔가 보험 수가 말고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뭔가 인프라에 투자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아마 이제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이제 지금도 계속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마 지금 정부가 고민한 부분들은 어디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6월 하여튼 중으로 뭐 여러 가지 패키지를 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이제 정책적 접근 방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이제 필수로 패키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일단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실까요? 우리 공공의료 지원단에서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실제 이제 집행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들을 느끼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제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경재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네. 네, 이영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좀 발전적인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연섭 선생님이 1차 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1차 의료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약간, 그 말입니다. 네, 약간 뭐, 공공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뭐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단계화와 지역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단계화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를 조금 의무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미 그 의료 전달 체계를 다 없애버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갈 때 진료의뢰서 쓰는 거 말고는 진료권에 대한 제한을 저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의료 수요에 대한 통제를 단계화라는 부분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1차, 2차, 3차를 기능을 정비해서 그럼 알아서 국민들이 가게 만드는 건지 그걸 좀 더 약간의 강제성이랄까요? 약간의 그런 단계화라는 것들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가 필요한데 국민의 수용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규제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화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도입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나라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좀 많이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달 체계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지불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같은 행위별 수가제를 가지고서는 과잉 진료를 하거나 너무 과소 진료는 인프라가 유지 안 되는 그런 체계여서 물론 보완적인 마이크가 뮤트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지불 제도를 가지고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그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의료 체계가 실은 이런 전달 체계와 지불 체계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지불보상 체계 부분도 지금 뭐 시범 사업을 조금씩은 하죠. 뭐 네트워크 비용을 주겠다는 거,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수가를 주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사후 지불해주는 보상. 사후 네. 보상해주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뭐 가치 기반 지불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실제 이렇게 정책화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에 숙제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예, 여러 가지 공론화되면서 이제 문제가 선명하게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인구 고령화로 표현은 됩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아마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는 부분들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정적 압박이고요. 아까 고령화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재정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역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다각적인 불만과 개선 요구 사항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는 큰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면서 지역에 있는 뭐 단체장님, 또 국회의원님, 또 지방의회 의원님 등 모두 의료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슈라는 부분들 지금 훨씬 더 자각을 하고 계시고 다만 지역 내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슬기롭게 좀 해결하는 방안들이 현재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산도 말씀 주셨는데 지자체, 그다음에 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 지금은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제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런 공통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서로 공유하면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유연섭 선생님 방금 말씀 주신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하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 과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젠다로 삼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한 향후 10년 이내가 굉장히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방안, 실행 방안들이 좀 잘 마련될 수 있게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저희 센터, 뭐 국립중앙의료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공지사항 주실 게 있으시죠? 네, 센터로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면 컴퓨터 카메라 화면을 잠깐 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참고로 다음 세미나가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다음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원섭 선생님에게 화면으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